어머니, 맞으세요? 저희가 사망 신고까지 했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니 그렇게 놀랍니? 아니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재산이라도 다 차지하려 했는데 물거품이 돼서 열이라도 받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찾았는지 아세요? 결국 흔적조차 못 찾고 피눈물을 삼키며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호호, 연기가 아주 일품이구나.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제 이름은 강인숙, 올해 60을 넘긴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떨립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저를 아들 박영식과 며느리 최서아가 사망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가 아직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영식이를 키웠습니다. 싱글맘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안 해본 일 없이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쪽잠을 자며 일한 덕분에 지금은 강남의 100평짜리 인숙이네 꼼장어라는 꽤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처럼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덕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 되었죠. 월 매출이 억대의 직원도 10명이나 됩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 영식이가 함께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심성 착한 아들이 자청해서 돕겠다고 나섰을 때 어찌나 든든하고 고맙던지요.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인 김순정이 형사 아들 이기범과 함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엄마, 기범이 형도 오셨네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순정이를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순정이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식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니 얼마나 예쁜지. 기범이는 요즘도 밤샘 근무가 잦은가 보구나. 네, 이모님.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형사님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어요. 범인들 제 앞에서 수갑 채우는 모습 보면 짜릿할 것 같아요. 영식이가 기범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애미 마음은 1분 1초가 불안하단다. 에고, 내 정신 좀 봐. 뭐 먹을래? 주문해야지. 안 그래도 이모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주방에서 최상급 꼼장어로 이미 손질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모님 오시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항상 당부하시거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정이와 저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녀 역시 싱글맘으로 두 아들을 키웠죠. 30년 전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우연히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고 어린 영식이 손을 잡고 추위에 떨며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배고프다는 아들 때문에 작은 분식집에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김밥 1인분만 주세요. 사람은 둘인데 1인분으로 되겠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와서요. 국물이랑 단무지만 좀 넉넉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얇은 잠바를 걸친 저와 색바랜 바지를 입은 아들을 여사장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아들 또래 남자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영식이는 그 로봇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잠시 후 김밥 2인분과 따끈한 우동 2그릇이 나왔습니다. 저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제일 서러웠던 게 배고픈 거더라고요. 옛날 제 생각나서 드리는 거예요. 돈은 김밥 1인분 값만 받을 테니
아이랑 따뜻하게 드세요. 여사장의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자 여사장의 아들이 영식이에게 로봇을 보여주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져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분식집 사장이 바로 순정이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 두 가족은 친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소풍이나 운동회도 서로 대신 가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영식이에게 순정이는 작은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지금 제가 강남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며 순정이는 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인수가, 내 식당은 이제 중소기업 수준이겠다.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하지?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다들 맛있다고 찾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도 영식이가 내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니 얼마나 다행이니. 아들 영식이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착했습니다. 공부머리는 없어서 대학은 못 갔지만 제게 꼼장어 요리 기술을 전수받아 지금은 주방을 책임지고 식당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인 아들이 직접 손님 테이블을 돌며 꼼장어를 구워주니 손님들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집 꼼장어는 집불로 초벌구이를 해서 기름기가 적고 더 담백합니다. 꼼장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가 소고기의 30배나 돼서 특히 여성분들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 주방장님이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구워주시니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꼼장어도 너무 맛있고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제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영식이한테 가르쳐 줄 게 없겠네.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어. 순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저런 효자가 또 어디 있겠어. 5년 전 순정이의 분식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며 내쫓는 바람에 순정이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순정이를 제 식당으로 불러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지금은 분점을 내서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순정이가 제게 베풀었던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정이가 또 한 번 제 운명을 바꿀 은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만행으로 제가 사망 신고까지 당했을 때 순정이와 기범이 덕분에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불행의 시작은 아들 영식이가 결혼하겠다며 며느리감 최서아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잠실에 있는 이른평대 아파트인데 서아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식씨, 집 생각보다 훨씬 좋네? 예비 며느리는 말투나 행동에서부터 어딘가 모르게 거만함이 묻어났고 사람을 쳐다볼 때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했고 아들에게는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서아라고 했지? 하는 일은 뭐니? 중학교 교사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시고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랍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쪽 지역 아파트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세히는 몰라도 그럴 거라고 대답했지만 서아는 대화 내내 제가 사는 아파트와 강남 식당에 대해서만 꼬치꼬치 캐물어 속으로 얹어놨습니다. 영식씨, 방 구경 시켜줘. 그래. 이쪽으로 와. 서아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과일이라도 내주려고 다가갔다가 문 앞에서 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영식씨, 나 결혼하면 분가하자고 했던 말 취소할게. 새 아파트 사봤자 이 집만 한 곳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면 이 집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 되는 거잖아.
서아야, 아직 어머니 정정하신데 이 집은 당연히 어머니 집이지. 영식 씨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착해 빠진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 그러니 아직 엄마 밑에서 월급 받는 신세지. 우리 부모님께는 영식 씨가 인류 요리사의 거의 부사장급이라 돈도 아주 많이 번다고 했으니까 절대 돈 없는 티 내지 말고 잘해야 돼. 그래야 결혼 승낙해 주실 거야. 걱정 마, 장인, 장모님께 잘할게.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하면 아들이 고생길이 훤히 보였지만 서아를 너무 사랑한다며 꼭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아들의 간청에 찝찝한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정식 집에서 하자고 했지만 서아는 굳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괜한 돈을 쓴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죠. 나갈 채비를 마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영식아, 엄마 준비 다 됐다. 내 차 타고 가면 되지? 아, 엄마. 저 지금 장인, 장모님 모시러 가야 해서요. 엄마는 택시 타고 오세요. 호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나 혼자 그 먼 데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처갓집부터 챙기는 아들에게 서운했지만 좋은 날이니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한 뒤 사돈 내외와 서아, 그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대학 교수라 그런지 명품 정장에 귀티가 흘렀습니다. 안사돈, 식당 운영하신다면서요? 뭐, 한 20평 정도 되려나?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강남에 100평 정도 되는 꼼장어집 하고 있습니다. 20평이나 100평이나 음식 장사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안사돈은 거만한 눈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우리 서아를 어떻게 먹여 살릴 텐가? 평생 어머니 밑에서 꼼장어나 구우면서 살 건가? 사내대장부가 어찌 그리 배포가 없어? 사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두 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사위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랍스터 제가 먹기 좋게 손질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사돈 부부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연신 비위를 맞추며 랍스터 속살을 발라 그들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정작 제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아 저는 손질이 서툴러 랍스터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샐러드만 깨작거렸습니다. 왠지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장 역시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은 대부분 장사하는 분들이었고 며느리 쪽 하객들은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양가가 너무 확연하게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는지 사돈 부부의 표정은 시종일관 좋지 않았습니다. 패백이 시작되기 전 패백실 안에서 며느리와 사돈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아니? 신랑 측 하객들 좀 봐. 어디서 꾀죄죄한 옷차림으로 와서는 1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개걸스럽게 먹어대는데 아주 수준 차이 나서 혼났다. 엄마, 좀 참아. 시어머니 집 잠실 아파트 시세 알아보니 상당하더라. 그 식당도 강남이라 무시 못해. 엄마 아빠 눈에는 영식씨가 안 차겠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라고. 영식씨, 그래도 사람은 착하고 좋잖아. 요즘 저런 남자 없어. 며느리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온통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이 착해서 좋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간신히 화를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이라 인테리어 공사도 싹 다시 하고 고급 가구도 새로 장만해주니 며느리가 살갑게 아양을 떨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 생일이라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최서방, 내가 호텔 잡으랬더니 겨우 이런 한정식 집이 뭐야? 우리 수준에 안 맞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말씀하신 호텔 레스토랑은 예약이 꽉 차서요. 그래도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으니 기분 푸세요. 내가 이런 풀떼기나 먹으려고 비싼 돈 들여 헤어숍 가서 머리하고 풀 메이크업 받은 줄 알아? 아이고, 장모님. 아까 들어오시는데 영화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들은 안사돈의 핀잔에도 연신 웃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애들 결혼식 올리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교사 며느리 드렸으면 응당 성의 표시는 할 줄 알았더니 사돈도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네? 성의 표시라니요? 엄마, 또 예물 얘기야? 그건 차차 우리가 엄마 아빠 섭섭지 않게 잘해드린다고 했잖아. 영식씨, 뭐 하고 있어? 선물 안 꺼내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정판 샤넬 백입니다. 어머, 이 디자인은 처음 보네. 잘 쓸게. 샤넬 백이라니 1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식이가 식당에서 받는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저런 비싼 선물을 살 수 있었을까요? 평생 저한테는 양말 한 켤레 사준 적 없었는데 솔직히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아들은 안사돈 옆에 바짝 앉아 조기며 갈비찜을 수저에 올려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영식아, 엄마 팔이 안 닿아서 그러는데 저기 간장게장 좀 다오. 아, 엄마. 저 지금 장모님 드시기 좋게 갈비 잘라드려야 해서요. 엄마가 직접 갖다 드세요. 아들의 시선은 온통 안사돈에게만 향해 있었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멋쩍어서 헛기침을 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상견례 때의 서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만 외딴 섬에 있는 듯한 공허함, 마치 저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공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최서방, 다들 사위 직업이 뭐냐고 묻는데 내가 낯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그냥 요식업 한다고 둘러댄다. 나 그럴 때마다 이 결혼 왜 시켰나 땅을 치고 후회해. 저 순정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리고 저 결혼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혼할 때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어머니가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대체 아들은 왜 이렇게 며느리와 장모에게 쩔쩔매는지 제 속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단지 못 배우고 식당 하는 집안 아들이라서일까요? 이제 친엄마는 뒷전이고 장모만 떠받드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에 며느리와 사돈 부부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가게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왔어요. 뭐, 그럭저럭 밥 먹고는 살겠네요. 근데 가게 안에 왜 이렇게 고기 누린내가 나요? 내 옷에 다 배겠네. 홀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시끄러워서 1분도 있기 싫구먼. 나도 식당엔 잘 안 와서 이런 줄 몰랐네. 당신, 우리 엄마 아빠 이런 데서 밥 먹으라는 건 아니지? 저희 룸이 있으니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안사돈은 생일 때 받은 샤넬 백의 꼼장어 냄새라도 뺄까 싶어 외투로 감쌌습니다. 룸에 들어가려고 구두를 벗자 홀서빙 직원이 행주를 든 물 묻은 손으로 구두를 만지려 하자 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고 감히 물 묻은 손으로 만져. 죄송합니다.
제가 마른 수건으로 다시 잘 닦아 놓겠습니다. 이 구두가 얼만 줄 알아? 아줌마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라고.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안사돈은 아들도 모자라 저희 식당 종업원까지 무시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홀에 손님도 많았고 제가 끼어들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까 싶어 화를 꾹 참고 모른 척했습니다. 룸으로 들어간 지 얼마 후 종업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 방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룸 앞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댔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빠 학과장 되셔서 축하 선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다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영식씨. 아파트 계약하시는데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죠? 2억, 그 정도는 부담 없잖아. 2억이라. 다음 주까지 2억 마련하기가 좀. 최서방, 섭섭하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우리한테 주기 아까운 거야? 이런 식당 집 아들이 우리 집안 사위 된 거, 용된 거 아니야? 엄마, 제가 따로 최서방이랑 잘 의논해 볼게요. 이거 영식씨가 구운 꼼장어인데, 드셔보세요. 돼야. 지금 꼼장어 먹을 때야?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돈 달라고 구걸하러 왔냐? 분위기가 냉랭한 채로 식사가 끝나고 사돈댁이 돌아가자 저는 아들에게 룸에서 있었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듣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 너한테 2억을 달라고 한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잘못 들었겠죠. 이사 가시는데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엄마한테 월급 받는 처지에 내 수입 내가 뻔히 아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도 아니고 장모님 사실 집인데 제가 빌려드려야죠. 빌려준다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영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니 처음 보는 벤츠 승용차 앞에서 며느리와 안사돈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으면 집으로 올라오시지 않고요. 오늘 서아랑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온 거라서요. 금방 갈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사돈, 차 새로 구입하셨나 봐요? 이 차요? 최서방이 사줘서 아주 잘 타고 다녀요. 엄마, 그 말하면 어떡해? 아들이 이 비싼 외제차를 사줬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안사돈이 실수로 말했다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간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아, 너 사돈한테 벤츠 승용차 사줬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에 장모님이 더 좋은 대학으로 전임 교수로 가게 되셔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선물로 하다니, 너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샤넬 백이며 내 처가댁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정신 좀 차려. 저는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 아들을 야단쳤고, 아들 뒤에는 틀림없이 며느리가 부추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너희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사돈댁의 명품 가방이며 외제차 선물하며 돈을 함부로 쓰는 거야?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우리 돈으로 사드린 건데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님이 왜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건데요? 뭐? 선물도 정도껏 해야지. 막말로 너희들 나한테는 10,000원짜리 가방이라도 사준 적 있어? 아, 결국 그 말씀이셨구나. 우리 부모님만 챙겨준다고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너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 펑펑 쓰지 말고 아껴 쓰란 말이야.
며느리가 저한테 대드는 걸 본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 거면 분가해. 내가 너희들 사는 거 간섭하는 게 싫다며. 분가하라고 소리 지르니 그제야 며느리는 도끼를 품었던 눈빛이 누그러지며 제게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가하면 당장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돈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게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쩔 수 없이 제 말에 수긍하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뿐이었고 결국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얼마 후 사돈어른이 대학 교수직을 퇴직하고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며느리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 입시 학원을 차릴 거라며 제게 1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던 일이니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돈은 차츰차츰 갚을게요. 내가 갚겠다니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도와는 주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감사해요, 어머니. 요즘 은행 대출 받기도 쉽지 않고 얼마나 막막했는데요.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과일까지 손수 깎아서 제 입에 넣어주며 갖은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 많으시면서 1억은 껌값 아니에요? 어머님, 이 집이랑 식당 말고 다른 재산도 많으시죠?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다. 에이, 저한테 숨기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당신은 어머니 재산 알고 있지? 며느리가 영식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만지는 잘 몰라. 맞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조차 제 모든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동산과 건물이 꽤 되지만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어른께 사업자금을 빌려준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은 잘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생일 초대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안사돈 생일에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서요. 제 생일이라 이번 주말에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 때문에 요즘 바빠서요. 참석 못할 것 같군요. 아, 어쩔 수 없죠. 사돈은 사업자금을 지원해준 제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어 좀 서운했습니다. 생일이라고 했으니 며느리를 통해 선물로라도 마음을 전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 며느리가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구나. 여기 고깃집이네. 어머니, 돼지갈비 괜찮으시죠? 여기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난 이가 안 좋아서 회가 좋긴 한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어요. 참, 장모님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하셨다는데 괜찮으시대? 영식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잘하셨다고 고맙대. 그리고 엄마 생일 파티 호텔에서 한 거랑 당신이 선물해준 샤넬백도 좋으신지 엄마 친구들한테 사위 자랑하고 다니시나 봐. 영식아, 너 안사돈한테 돈 보내줬니? 조금 보냈어요. 사위니까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이거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백화점 상품권이요. 특별히 신경 써서 30만 원짜리로 준비했으니 어머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세요. 사돈에게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제 생일엔 고작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짜리를 주면서 생색을 내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일이 바쁘셔서 못 오신다던데 시작하신 학원 일은 잘 되신다니 저는 행여나 며느리를 통해 선물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싶어 한번 떠봤습니다. 그러며 유명한 일타 강사들 스카우트에서 수강생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제 생일인데 선물 하나 없는지. 사돈과 며느리에게 서운함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와 아들이 늦은 밤에 다급하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아빠가 급하게 전화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원 운영하는 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어머니, 장인어른 이번에 정말 급하신가 봐요. 오죽했으면 이 밤에 저희가 엄마한테 부탁드리겠어요. 마치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장모 생일엔 샤넬 백을 사주고 제 생일엔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으로 생색내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척 연기를 해서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10억 빚을 지게 되었어. 네? 10억이라고요? 당분간 식당 수입금도 그 빚 갚는데 써야 할 것 같구나. 아마 몇 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아. 어머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큰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다. 나 이제 빈털털이 됐으니 사돈댁에 빌려준 돈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너희들이 생활비도 내고 내 용돈도 좀 챙겨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돈 갚으라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월급 둘이 합쳐봐야 얼마나 된다고 생활비를 내라니요? 저희 그럴 돈 없어요. 넌 말 잘했다. 너희들 월급 얼마 안 된다면서 내 친정에는 그렇게 퍼다 나르면서 생활비 내는 건 그렇게 아까운 거냐? 언성이 높아지자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식사도 자기들 것만 차려서 먹고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생활하자며 제가 냉장고에서 며느리가 사다 놓은 과일이라도 꺼내 먹으려 하면 눈치를 줬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180도로 태도가 변하는 모습에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아들 부부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 이대로 못 살아. 어머니 빈털터리인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대놓고 생활비까지 내라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엄마가 해준 게 없다니. 우리 이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산 거잖아. 당신 지금 어머니 편드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둘이 평생 살아. 난 꺼져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 뭐? 이혼이라니. 서아야, 진정 좀 해. 이제 어머니 거지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내가 당신하고 그나마 살고 있는 건 어머니 재력 때문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아들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실 거야? 저, 서아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왜 처갓댁에 그렇게 잘했는데요. 서아가 저 떠날까봐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장모님께 잘했던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엄마 때문에 다 틀렸어요. 무너지는 아들 모습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서아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잊어주렴. 너희들 다 잘되라고 어른으로서 조언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영식이가 맨날 술 마시고 힘들어하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 손을 잡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사정하시니 제가 이번 한 번만 봐드리죠. 다시는 저희 일에 뭐라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고 아들은 오열하며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한동안 며느리를 상점 모시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는 며느리의 언행은 점점 더 도를 지나쳤습니다. 당신 몸에서 꼼장어 냄새나는 거 짜증나 죽겠어.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옷 갈아입고 들어와.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내 블라우스 다림질해 놓으랬는데 왜 안 했어? 전날에 미리미리 해놓으란 말이야. 내가 시키는 건 까먹지 말고 좀 제대로 하라고. 짜증나. 일부러 저 들으라고 더 크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장아찌 넣어두지 말랬죠. 이 냄새 어쩔 거예요. 냄새 나서 미치겠네. 미안하구나. 내가 빼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노망 드셨어요? 뭘 그리 맨날 까먹어요? 혼잣말로 중얼대며 비아냥거리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넘겨야 했습니다. 행여나 또 이혼한다고 할까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상냥한 말투로 며느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처지가 비참하고 속상해서 어머니나 영식 씨한테 괜히 화풀이 했나 봐요. 죄송해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동해 바다로 여행 가요. 여행을 가자고? 그래, 하루 식당 문 닫고 다녀오면 되겠네. 갑자기 여행이라니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일부러 신경 써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당일 새 원피스를 꺼내 입고 아들 차를 타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바다 풍경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니 낯설기도 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물회 많이 드세요. 이게 속초 명물이라 꼭 먹어야 한대요. 그래, 시원하니 맛있구나. 어머니, 식당 일 바쁘셔서 여행도 제대로 못 가셨는데 앞으로 자주 모시고 올게요. 맛있는 물회와 싱싱한 회도 먹고 예쁜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며 제대로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아들 은며느리와 함께 사진도 찍고 사는 게 바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위쪽 보이시죠? 저기 올라가면 속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사진 촬영 명소가 있대요. 우리 저기로 가요. 저 절벽까지 올라가자고? 에고, 다리 아파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구경하고 가야죠. 영식 씨랑 제가 어머니 손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바다 구경은 실컷 했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끄는데 차마 가기 싫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산길은 험했고 수풀을 헤치며 겨우 절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시커먼 파도가 넘실대는 것이 아찔했습니다. 절벽에 올라오자 갑자기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경치가 좋긴 하구나.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춥다. 그만 내려가자꾸나. 제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몸을 돌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며 몸이 휘청거렸고 저는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제 침대 앞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이고, 다행이네. 누구세요?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의사 선생님부터 불러올게요. 곧 의사가 달려와 제 상태를 살폈고 제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남자가 입을 열었고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고깃배로 고기 잡는 사람인데 아주머니가 바다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구했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고요? 제가 왜요? 저는 남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부분 기억 상실 증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날 수 있으니 우선 안정을 취하세요. 환자분 성함이나 가족분들, 집 주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제 이름은 강인숙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아드님과 며느님 연락처나 집 주소는 생각나세요? 그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아주머니 건강부터 찾으셔야죠. 초면에 너무 신세를 많이 졌네요. 제가 기억을 다 찾으면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고 몸이 다 회복될 즈음 기적처럼 집 주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장님,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병원비부터 송금해 드릴게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집에 가시면 다시 살아난 소중한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시거나 다른 증상이 보이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전혀 모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사 왔는데요. 이사 왔다고요? 그럼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시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시든지요. 저는 주민센터로 가서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자 직원이 제 얼굴을 다시 쳐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강인숙님,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강인숙님은 사망 신고가 되어 있으신데요? 아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망 신고라니.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며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절벽 위에서 누군가 제 등을 밀었던 기억.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 서 있었으니 며느리가 저를 밀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학교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홀 직원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군, 너 손님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해? 90도로 인사하라고 했지. 테이블 치우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인사해요? 너, 내 말이 웃음니? 너 여기서 잘리고 싶어? 서아야, 왜 그래? 당신이 좀 참아, 아들이 말리려 했습니다.
직원들 꼬라지가 다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당신 홀에서 손님 서빙하지 말고 주방에만 있으랬잖아. 꼼장어 구워주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자꾸 나와? 그러니까 주문이 밀리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사장인 양 거만하게 직원들과 아들을 질책하며 군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면 저 여우 같은 것이 교묘하게 발뺌할 것 같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지기 친구 순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가게로 찾아가니 순정이가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너 인숙이 맞니? 내가 어떻게 살아 있었어? 그래, 순정아. 말하자면 길어. 순정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정이는 제가 잘못된 줄 알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아들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해놓고 절벽에서 저를 밀었다고 털어놓으니 순정이는 분노에 차서 당장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를 진정시키고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정이는 형사 아들인 기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기범이가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숙 이모 맞으세요?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기범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습니다. 기범이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실 이모님 증언만으로는 목격자도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두 사람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영식이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영식이가 나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영식이 본성은 착한 아이야. 그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조종당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아마 영식이도 지금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순정이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난 이제 내 아들도 못 믿겠다. 하지만 영식이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어. 다음날 순정이는 아들 영식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와 기범이는 옆방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모,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확실한 증언을 듣기 전에는 절대 뛰쳐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무 떨리는구나. 아들 입에서 나올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때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순정이는 거실에서 영식이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식아, 요즘 엄마 없이 많이 힘들지? 작은 엄마. 저 사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어요. 엄마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끔찍했는데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내 엄마가 예전에 우리 분식집 앞좌판에서 채소 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지면서도 나한테 너 저녁밥 꼭 좀 차려달라고 부탁했었지. 당신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당장 응급실에 실려갈 판인데도 오직 영식이 너 생각밖에 안 하더라. 그런 게 엄마 마음이란다. 아빠 없다고 내가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너 운동회며 졸업식 때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면 항상 나한테 꼭 좀 가달라고 김밥이랑 간식까지 싸들고 와서 부탁했었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이 감정에 복받쳤는지 훌쩍이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영식아, 너 엄마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니? 엄마요. 아, 맞다. 저 오늘 물품 대금 납부하는 날인데 깜빡했네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아들은 그날 여행 가서 절벽에서 며느리가 저를 밀었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저만 바라보고 사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패륜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전 정말 죽어 마땅해요. 그때 저와 기범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도 내가 내 아들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살아계셨어요? 그래,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오니 아주 놀랐겠지? 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다 서아가 꾸민 짓이에요.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고 우리가 엄마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날부터 서아가 제게 온갖 짜증을 냈어요. 이혼하겠다고 집 나갔을 때 엄마가 서아를 달래서 데려왔지만 계속 이혼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 안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식당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식당이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가 제게 명의를 이전해줄 리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어머님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서아가 계속 저를 협박했고 저는 그냥 지켜보겠다고만 했어요. 서아가 알아서 한다고요. 속초로 여행가서 엄마 마음 풀어드린 뒤에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자는 계획까지 다 얘기하더군요. 저는 뭐에 홀렸는지 미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은 오열했고 며느리의 끔찍한 행각에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기범이는 영식이를 위로하며 증인으로 확실히 증언해주면 며느리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범이는 영식이에게 사건 접수를 하게 한 후 며느리를 체포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고 저와 순정이, 기범이와 다른 형사들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사망 신고한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니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니 열이라도 받니? 아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사고로 그렇게 되셔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바다를 얼마나 뒤졌는데 결국 어머니 흔적도 못 찾고 피눈물을 삼키며 사망 신고한 거예요.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치 제가 정말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너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구나. 내가 날 절벽에서 밀었잖아.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신 거잖아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고 이때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서아. 내가 우리 엄마 뒤에서 밀었잖아. 뭐? 박영식, 너 미쳤어? 내가 누굴 밀었다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날 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놨어. 아들은 그날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제 등을 미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며느리는 눈이 뒤집혀 악을 쓰며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이 천벌을 받을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저도 질세라 며느리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최서아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돈댁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우리 서아 좀 살려주세요. 합의만 해주시면 내가 사돈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사돈이 빌려준 돈도 당장 갚을게요. 제발 합의만 해주세요. 그 돈,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당신 딸 통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제 재산까지 야금야금 다 뺏어갈 계획이었던 거 다 압니다. 뭐? 누굴 거지로 아나? 당신 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죠. 이런 꼼장어나 파는 천한 것들이 말 다 했어. 사돈은 눈이 뒤집혀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비전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벽에 걸린 아들 결혼식 액자도 던져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제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마구 때렸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광경이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에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홈캠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돈 부부는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사돈은 대학에서 파면당했고 사돈 어른이 운영하던 입시 학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최서아는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들 영식이는 모든 것을 깊이 뉘우치고 제 곁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했던 악몽을 딛고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를 보며 예전의 평온한 삶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아들 영식이와의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 저를 70 초반의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재혼하여 얻은 두 번째 남편과는 40년 동안 의류부자재 사업을 함께 일고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늦둥이 아들 박현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더 이상 걱정 없이 평탄한 노후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마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사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생각보다 컸고 한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면서 제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머리가 왜 이렇게 지끈지끈 아픈 거야? 이러다 말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서울에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 월세를 받고 있었고 상가 관리도 직접 하다 보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죠. 나이도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공기 좋은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잘 정돈된 풀은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 있고 정원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집은 목조로 지어진 3층 건물로 집 안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있는 흰옥기탕과 황토 찜질방까지 갖춰져 있어 어디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1층 야외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산과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단에서 꽃을 옮겨 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더니 메스꺼리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아들 현우에게 전화해서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이 많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오셔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중증 고혈압이십니다. 제가 고혈압이라고요? 네, 일반 고혈압보다 좀 더 위험한 상태라 평소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혈압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하나요? 입원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평소 생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되고 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호흡곤란이나 심장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고혈압으로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고요? 어머나! 이제 우리가 어머니한테 더 신경 써야겠어요. 아내 이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증 고혈압이라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가 있으니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아들은 저를 차로 파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너희들 바쁠 텐데 얼른 가거라. 어머니 자리에 누우시는 거 보고 가야죠. 제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 끓여 올 테니 좀 쉬고 계세요. 며느리 지혜가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대학 졸업 후부터 줄곧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남편과 제가 사업 자금을 여러 번 대주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아들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성격이 강하고 사업 자금을 요청할 때는 어찌나 능글맞게 구는지 마치 구렁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 내외가 제게 하는 행동들이 온전히 진심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테라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민들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손자 진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이 안 좋으세요? 손자 진영이는 거의 울먹이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혈압이 조금 높은 거래. 약 잘 먹고 관리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단다. 고혈압이라도 옆에서 누가 돌봐주면 좋을 텐데 할머니 혼자 계시니 너무 걱정돼요.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진영이 할머니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 테니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손자 진영이는 20살 중반의 나이로 똑똑하고 매사에 반듯하며 생활력도 강해 나무랄 데 없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류업을 오래 한 덕분에 아는 거래처에 손자를 소개해줘서 지금은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다 보니 동대문 시장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워낙 자립심이 강한 아이라 저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은 한사코 거절하고 혼자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영이는 저를 유난히 따랐고 지금도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올 정도로 저를 끔찍이 챙겨주었습니다. 손자와 달리 아들 현우는 모든 것을 제게 의지했습니다. 아들이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혼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주게 되고 얼마 안 가 실패하면 또 제게 손을 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강남에 진짜 잘 되는 고깃집이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해외 이민을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놨지 뭐예요. 제가 겨우겨우 사정해서 인수하려고요. 그 얘길 나한테 왜 하는 거냐?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거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맨날 마지막이라며 돈 가져간 게 얼만 줄이나 아니? 내 말 이제 안 믿는다. 너한테 단 한 푼도 못 줘. 어머니, 이 사람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동안 정신 차리고 반성 많이 했으니 이번 한 번만 어머님이 사업 자금 대주세요. 이거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어머니 재산이 얼만데 아들 하나 있는 거 못 도와주세요.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이번에도 아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고깃집은 쉼평으로 꽤 넓고 번화가의 위치에 목도 좋았습니다.
집기들도 거의 새 건이라 그대로 장사해도 될 것 같았는데 아들은 굳이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꾸겠다며 또 돈을 썼습니다. 고깃집은 맛이 중요한 법인데 제가 보기엔 괜한 헛돈을 쓴다는 생각에 못마땅했지만 개업도 하기 전에 잔소리하면 부정탈까 싶어 모른 척했습니다. 드디어 개업 날이 되었고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세 분이세요? 저 안쪽 테이블로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테이블도 직접 치우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는 장사가 잘 된다며 아들이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 후부터는 전화도 뜸해지고 고깃집은 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몇 달 후 아들 식당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한창 손님이 많을 저녁 시간인데도 홀은 텅 비어 조용했습니다. 홀 서빙을 하는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휴대폰을 보며 낄낄대다가 저를 보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나 손님 아니고 여기 사장 어머니인데. 사장은 안 보이네? 우리 사장님이요? 원래 가게에 잘 안 계세요. 사장이 가게에 없다니 그게 말이 되니? 그리고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손님 떨어진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장사를 하려는 건지 식당에 그냥 놀러 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점심때쯤 어슬렁거리며 출근해서는 카운터에 잠깐 앉아 있다가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는 단체 손님과 일반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와 직원들도 정신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님이 와도 본체만 채 관심조차 없었다는군요. 저희 4명인데 어디 앉으면 될까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앉으세요. 네? 자리를 안내해 주셔야죠.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 귀찮아. 김군, 이 손님 내가 안내해드려. 이런 식으로 식당 일에는 아예 손을 놓고 낮에는 사우나에 골프 치러 다니고 심지어 며칠 동안 식당에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식당 관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니 아들과 아주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지배인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워낙 친한 형이라며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식당 매출이며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오늘 매출 얼마나 돼? 누가 보면 내가 사장인 줄 알겠네. 오늘 꽤 많이 팔았어. 매출이 평소보다 3배나 된다. 우리 이러다 빌딩 세우는 거 아니야? 형이 이렇게 알아서 척척하게 운영 잘하는데 내가 뭐 신경 쓸 게 있겠어? 형, 다음 달에 내가 월급 더 올려줄게. 지금도 충분히 많이 주고 있어. 됐네. 그나저나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고 건물주가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올려주면 되지. 뭐, 그 돈 형한테 주면 되잖아. 그래.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건물주 만나서 직접 전달할게. 매번 현찰로 달라고 해서 번거로워 죽겠어. 그렇게 아들은 지배인이라는 사람에게 매달 임대료도 그의 계좌로 송금하고 지배인이 요청하는 돈은 무조건 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의 가족도 못 믿는다는데 남을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믿는 사람이라니 더 이상 아들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째 식당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손님은 단 한 테이블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지배인 역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너무 늦는 것 같다 저는 그냥 식당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주 다급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냐?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식당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봐. 어머니, 글쎄 이 사람이 그 친하다는 형님을 지배인으로 고용해서 식당 매출 관리며 운영을 전부 다 맡겼지 뭐예요. 그래, 그 얘기는 나도 식당 직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하여튼 그 형이란 작자가 돈을 몽땅 횡령하고 지금 잠적했어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저도 지금 미치겠다고요. 그 형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며칠 전부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휴가를 쓰더니 결국 휴대폰도 꺼놓고 잠적했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 그동안 이 사람이 지배인 통장으로 음식자재 대금이며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붙여줬는데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래처에서는 밀린 대금 안 주면 당장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건물주는 당장 가게 빼라고 하고 저희 그 식당 잘못되면 정말 빚더미에 앉는다고요. 어머님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식당까지 차려줬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운영했어야지. 가게는 남한테 다 맡겨놓고 너는 놀러만 다녔으니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니?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 이제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엄마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평생 내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 나 이제 정말 지쳤다. 지금 돈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니 난 더 이상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무나 무책임한 아들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자꾸 도와주니 아들 버릇만 나빠지는 것 같아 매정하게 아들의 부탁을 뿌리친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들이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결국 식당은 폐업했고 아들은 지배인을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찾으러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일 때문에 갔다가 오랜만에 아들 집에 들를까 싶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서울에 일 보러 왔다가 내 얼굴이나 볼까 싶어서 지금 너희 아파트 앞인데. 집에 있니? 네? 우리 아파트 앞이라고요? 엄마, 집에 절대 오지 마시고 입구 쪽에 보면 커피숍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 계세요. 제가 금방 그리로 갈게요. 뭐 하러 힘들게 나오니? 너희 아파트 동 앞이니까 내가 금방 올라가면 되는데. 아이, 참. 올라오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집에 없어서 그래요. 아들은 유난히 불안한 목소리로 제게 소리까지 지르는 것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한참 후 카페로 들어온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가 저 결혼할 때 사주신 아파트. 이제 제 집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내 명의로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내 집이 아니라니? 식당 망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마침 아는 지인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전액 다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뭐?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야? 돈 못 갚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당기면서 머리가 욱신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얼른 핸드백 속에 있던 고혈압 약을 꺼내 먹으며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혈압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내 혈압을 있는 대로 다 올리고 있는데 그게 내 입에서 할 소리냐? 고깃집 말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집까지 날려먹어? 내가 제정신이야. 저는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얼굴만 보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손자 진영이가 과일과 영양제를 한 알음 사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난 괜찮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왔니? 고혈압 환자한테 좋다고 해서 영양제 좀 사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과일 좋아하시니까 종류별로 골고루 사왔고요. 그래, 잘 먹을게. 너, 원룸 월세 내는 거 부담되진 않니? 할머니가 좀 도와줄까?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저도 돈 잘 벌어요. 청약통장이며 적금도 벌써 3개나 들었다고요. 사장님 밑에서 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제 사업 하려고요.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똑 부러지네. 진영이 넌 꼭 성공할 거야. 이때 아들 부부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파트 넘어가고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좀 들어와 살면 안 될까요?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가 넘어가다니요. 진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영이한테는 말도 안 한 게냐? 하긴, 아들 볼 면목이 없었겠지. 그럼 내가 친절히 설명해 줘야겠네. 진영아, 잘 들어라. 내 아빠라는 작자가 마지막이라며 내게 사정사정해서 내가 사준 식당, 지인한테 홀랑 맡기고 놀러만 다니다가 사기당해서 말아먹고, 코인인가 뭔가 하는 것에도 지인한테 돈 다 뜯겨서 결국 아파트까지 홀랑 다 넘어가 버렸단다. 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또 할머니한테 손 벌리신 거예요? 진영아.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아빠가 허튼 짓 못하게 바로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부추겨서 이렇게 망한 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요. 할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 이 자식. 할머니가 오냐오냐 이뻐하니까 아주 부모는 눈에 뵈지도 않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스스로 돈 벌어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나이 먹도록 할머니한테 다 기대면서 사시는데 제가 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지더니 다짜고짜 진영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진영이는 눈에 도끼를 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한테 이제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냐? 이게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손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경멸에 찬 눈으로 쏘아보더니 그대로 현관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애타게 불렀지만 진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에게 부모 취급도 못 받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들 부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오니 적적하던 집에 사람 온기가 돌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이 컸는데
그래도 아들 부부가 옆에 있으니 든든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제 돈만 바라보던 아들과 며느리도 이번에는 뭔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는지 지극정성으로 저한테 잘했습니다. 어머니, 저염식으로 된장국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고혈압 환자는 짠 거 드시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 국이 삼삼하니 맛이 좋구나. 이 사람이 어머니 식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인터넷으로 건강식단 레시피 찾아가면서 요즘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 그랬어.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아들은 수시로 제 어깨며 다리를 주물러주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매일 동네 산책을 하면서 제 몸도 한결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덜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도 아들 부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해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이렇게 빌부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요즘 그렇게 잘 된대요. 제가 미리 가봤는데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정말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제가 인수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깃집 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보고 돈 대달라는 소리냐? 이번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제가 본사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 매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려고요. 커피 내리는 기술도 배우고 직원 관리도 제가 직접 하고 정말 잘할 자신 있다고요. 내가 너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인 줄 아니? 넌 그저 사장이라는 직함이 탐나는 것뿐이지. 돈 계산하고 사람 관리하는 거, 넌 못해. 끈기도 없고 게을러 터진 놈이 무슨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야. 꿈 깨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족족 말아먹을 수가 있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난 너 사업 자금 대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사업 얘기 꺼내지도 마. 며느리는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제가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지 눈빛이 이글거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정신 차렸겠지 하고 안심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손자 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영이는 아들 부부와는 의절했지만 저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진영아,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없어. 우리 손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내 부모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할머니 집에 못 오니 마음이 안 좋구나. 제겐 이제 부모도 아니에요. 할머니, 행여나 그 사람들이 또 돈 달라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우리 손자 말 들을게. 할머니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전화 자주 할게요. 이렇게라도 손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아들 때문에 속에서 끓어오르던 화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은 제게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그 커피 전문점 워낙 시세도 좋고 목이 좋아서 서로 계약하려고 줄을 섰대요. 빨리 성금이라도 걸어야 한다고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너, 내 말은 아주 귀담아 듣지도 않는구나. 한 푼도 못 준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 언제까지 내 등골을 빼먹을 셈이냐? 등골을 빼먹다니요. 이 사람도 제 남편인데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저 듣기 정말 안 좋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거머리처럼 나한테 찰싹 붙어서 돈 빼갈 궁리만 하는데 내가 고운 말이 나가겠냐고. 거머리라고요? 돈 있는 게 그렇게 유세해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며느리는 점점 더 제게 반발했고 갈수록 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엔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 제게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세차장, 월 매출이 1억 원이래요. 직원도 두세 명만 있으면 되고, 인건비도 거의 안 들고, 순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엄마. 또 그 소리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저도 그 세차장 가봤는데 워낙 잘 돼서 그 사장이 세차장만 3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뭐?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예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정신 차리라고 바로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너도 똑같이 옆에서 휘둘려서는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둘이 아주 잘 만났어.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심해?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짓은 생각 안 하니? 한 번만 더 사업 얘기 꺼내면 당장 길바닥으로 쫓아내 버릴 줄 알아. 제가 이렇게라도 심하게 몰아붙여야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더욱더 강하게 아들과 며느리를 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일그러지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며느리와 함께 집 대청소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제 방 청소를 맡았습니다. 서랍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서랍 정리를 안 했더니 아주 엉망이네.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는데, 정리를 하던 중 며느리가 한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그거. 상가 건물 세입자들 월세 입금 내역 적어놓은 장부다. 이게 다 얼마예요? 와, 이렇게나 많다고요? 며느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이 느껴졌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후다닥 방에서 나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엄마 건물 월세 장부 봤다는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서 제가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아들이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거지예요? 맨날 엄마한테 구걸하게 만들고, 부모라면 어떻게든 자식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마치 내가 너한테 단 한 푼도 안 준 것처럼 얘기하네. 내가 그동안 말아먹은 돈만 해도 수십억이라고. 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야. 뭐? 강도라고요? 듣자 하니 정말 열받아서 안 되겠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이 먼저 창수 씨한테 막말하신 거잖아요. 창수 씨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작정하고 사기를 친 놈들한테 당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이 사람 잘못이냐고요. 그럼 너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니? 내가 젊어서부터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번 돈 줬으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엄마 돈이다 생각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망한 거 아니냐고. 너희들 돈이었으면 과연 그랬겠어? 그깟 돈 좀 준 거 가지고 아주 평생을 우려먹으시겠네. 당신,
왜 그래? 엄마, 화 푸세요. 아들은 행여나 며느리가 제 기분을 더 건드려서 돈을 못 받을까 싶어 억지로 중간에서 중재하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서슬퍼런 며느리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날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느껴 제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돈에 눈이 돌아간 아들을 살살 구슬려 제 돈을 뺏어갈 끔찍한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증 고혈압인 저는 항상 식단에 조심해야 하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이전보다 더 저를 살뜰히 챙겼고 특히 아침마다 잊지 않고 약을 가져와서 제가 먹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혈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다 걱정이에요. 내가 약 잘 챙겨줘서 꼬박꼬박 먹고 있긴 한데 보통 좋아지질 않는 것 같구나. 그건 어머니 기분 탓이실 거예요. 제가 볼 땐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 아픈지 모르겠구나. 어머, 정말요? 후후. 너, 지금 방금 웃었니? 제가 웃긴 뭘 웃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겠죠. 오늘부터 약을 좀 더 추가했으니 어머니는 저만 믿고 약 잘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알 수 없는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는 약에 뭔가 더 첨가된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부프로펜과 페니레프린 성분이 다량 함유된 약을 며느리가 제게 몰래 먹인 것 같았습니다. 이 성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중증 고혈압 환자가 복용 시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한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을 먹는 동안 항상 옆에 앉아서 뚫어지게 저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아침, 여전히 약을 들고 온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상기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다른 약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거 드시면 두통이 싹 없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정말 괜찮아지는 거니? 어지러워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 컨디션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약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그럼 좀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을 받아 먹으려는데 며느리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느껴졌지만 너무 어지러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점점 가슴이 답답하게 두근거리고 메스꺼우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호흡마저 가빠졌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렇게 또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며느리가 약을 챙겨서 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고 따뜻한 커피랑 조각 케이크 좀 드셔보세요. 갑자기 웬 케이크냐? 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 이런 달달한 거 드시면 머리 어지러우신 거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니? 그래, 달달하니 맛있구나.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약과 함께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와서 제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카페인이나 단당류를 섭취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며느리가 챙겨준 약과 커피, 케이크를 먹으니 결국 제 몸이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의식을 거의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어서 119 불러요. 그래요? 빨리 병원에 모셔 가야겠네. 어, 휴대폰이 어디 있더라? 엄마, 제 말 들려요? 안 들리나 본데. 말은 다급하게 하면서도 몇 분이 지나도록 119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완전히 정신 놓으신 것 같죠? 응, 그런 것 같네.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 끌자고. 저 늙은이, 명도 참 길지. 그렇게 이상한 약을 계속 먹였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니만 드디어 우리 노력이 빛을 보네. 히히. 얼마 전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순간 움찔했지 뭐예요. 혹시 들킨 건가 싶었는데 어머니가 워낙 둔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빨리 쓰러져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라 시간을 조금만 더 끌면 아마 숨이 끊어질 수도 있을 거야. 맞아요. 괜히 어줍잖게 깨어나면 더 신경 쓸 일만 많아지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은데. 지금쯤이면 119에 연락해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의식불명이네. 어머니, 이렇게 된 거 절대 깨어나지 마세요. 쓰러진 저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낄낄대며 웃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의식이 없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겨우 참았습니다. 한참 후 119에 전화하더니 구급대원이 오자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우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 수술에 들어갔고 저는 깊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 마지막 기억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쓰러진 것을 기뻐하며 비열하게 웃던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낄낄대는 웃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돌아온 저는 힘들게 실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옆으로 살짝 돌려보니 아들 부부가 병실 소파에 앉아서 태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황급히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이제 세차장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했죠? 사장이 지방 출장 중이라 서울에 올라오는 대로 바로 계약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세차장 완전히 우리 거네. 저 늙은이 그렇게 아득바득 우기면서 돈 한 푼 안 준다고 버티더니 저 꼴 좀 봐. 아주 시체처럼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게 반송장이나 다름없지, 뭐.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당신, 나같이 똑똑한 아내 둔 거 아주 복 받은 줄 알아요. 고혈압 약에다가 내가 몰래 다른 약 섞어서 드렸더니 어머니 증상이 더 악화돼서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잖아요.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커피며 케이크까지 매일 드렸으니 안 쓰러지고 백이겠냐고요. 그러게, 당신 정말 애썼어. 그런데 수술했을 때 그냥 돌아가셨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 아들과 며느리가 낄낄대며 웃으면서 나누는 대화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작당하고 저를 일부러 쓰러지게 만들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 부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손자 진영이가 울면서 병실로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는 아빠 엄마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겨우 참고 있으니까.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대체 할머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한 거예요? 할머니가 다 용서하고 집으로 들였으면 잘못 모셨어야지. 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거냐고요? 내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약 챙겨드리고 잘 돌봐드렸는데 어디서 함부로 막말이야. 그렇게 잘해드려도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할머니 운명인 거지. 운명이라고요?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처럼 들리네요. 내 할머니, 지금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야. 정 마음 아프면 내가 평생 간호하든지. 어차피 소용없어. 곧 할머니 장례식 준비나 하자고. 뭐라고요? 보자 하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자는 울분을 토하면서 힘으로 아들 부부를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우리 할머니 고운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진영이는 물수건을 적셔와 제 손과 얼굴, 다리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정신이 들었다가도 다시 의식을 놓곤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진영이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간호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이제 더는 안 오겠지 싶어 조용히 눈을 떠서 손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영아.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우리 착한 손자. 보고 싶었다. 손자를 보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진영이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손자는 기뻐하며 빨리 의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진영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내 아빠와 엄마가 나를 일부러 쓰러지게 하려고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을 몰래 내게 먹였고 커피와 케이크까지 주면서 내 병이 악화되도록 기다렸던 거야. 내가 쓰러지자 그들은 웃으면서 자기들 계획이 성공했다고 좋아하더구나.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 그 사람들 부모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할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은 안 된다. 이건 내 증언뿐이고 아무런 물증이 없어서 틀림없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댈 거야.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구나. 할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병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할머니는 아직도 의식이 안 돌아온 것처럼 계속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다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했던 짓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내 말대로 그렇게 하면 뭔가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구나. 진영이는 작은 소형 CCTV를 구해와서 제 머리맡 창가 쪽 화분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몇 번이고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영상과 녹음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할머니, 완벽해요.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녹음 음질도 좋아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요. 화질도 괜찮아서 이 각도에서는 얼굴 표정까지 확실하게 보이고요. 고생했다, 진영아. 이제 이 카메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겠구나. 손자가 돌아가고 얼마 후 아들 부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의식도 없는데 인사는 뭐 하러 해요?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을까? 그러게 내가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했을 때 곱게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냐고.
이게 다 엄마 업보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보, 그 세차장 사장은 아직도 서울에 안 왔어요? 빨리 잔금 치르고 계약해야 하는데. 설마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까도 전화했는데 일 보는 게 좀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참, 당신 신상 명품 가방 산다더니 샀어? 그러며 어머니 통장에서 돈 좀 빼서 명품 쇼핑 제대로 했죠. 내가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고 다니니까 점원들이 90도로 허리 굽혀서 쩔쩔매는데 내가 꼭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된 기분이더라니까요. 아, 이런 맛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 돈 버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이제 걱정 마, 나 세차장하고 또 커피 전문점까지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하면 진짜 당신 유능한 사업가 사모님 되는 거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그러고 보면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그게 바로 여자의 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더니 결국 아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셔도 결국 내 발끝도 못 따라오신다니까. 나 무시한 데가 톡톡히 치르셨지 뭐. 진짜 존경스러워. 그걸 어떻게 유추해서 딱 맞췄어? 당신, 탐정해도 되겠는데. 당신 덕분에 마음대로 엄마 통장에서 돈 빼쓰고, 이제야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온갖 아쉬운 소리하고 모욕당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얼마나 분했는지 알아? 저는 안 그랬겠어요? 어머님이 당신 무시할 때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니까요. 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려다가도 앞으로 돈 안 줄까봐 가진 아양 다 떨면서 어머니 비위 맞추는데 진짜 힘들었다고요. 언젠가는 우리 무시한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다 벼르고 있었죠.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근데 당신 어머니한테 정확히 무슨 약 먹인 거야?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제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했죠. 이부프로펜이랑 페니레프린 성분이 다량 들어간 약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매일 조금씩 몸에 축적되면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병이 악화돼서 그러려니 하지, 누가 그런 약을 일부러 줬다고 의심이나 하겠어요? 이게 다 저희 치밀한 계획이었다고요. 당신, 정말 철저하네. 당분간은 엄마 통장에서 돈 뺐으면 되는데, 그걸로는 성에 안 차잖아.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상가 건물하고 파주집, 유산 상속 전부 다 받게 될 텐데. 벌써부터 신나서 잠이 안 와. 전 요즘 어머니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라고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파주 집 팔면 들어갈 아파트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며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신축 아파트인데 각 세대별로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보장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있어서 밖으로 나올 일도 거의 없대요. 빨리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빨리 눈을 감기를 바라며 낄낄거리고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모든 범행을 다 자백하는구나 싶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아들 며느리의 뺨을 후려갈기고 천하의 나쁜 것들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불 속에 덮인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 간호사가 들어오자 갑자기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엄마. 설마 이대로 정말 못 일어나시는 건 아니겠죠?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으시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도 간혹 의식불명 상태였다가도 기적처럼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사례도 있으니 너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간혹 다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확률이 높은가요?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1%의 희망이라도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힘쓰고 있으니 보호자분들도 힘내십시오. 며느리는 거진 눈물을 글썽이며 간호사에게 잘 부탁한다고 저희 엄마 좀 살려달라며 오열 연기를 하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아들 부부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방금 간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우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어쩌지? 왜 그렇게 불안해? 엄마 절대 못 깨어나. 엄마가 정말 깨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볼까? 테스트라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말인가 싶어가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지 손가락으로 제 팔에 여린 살갗을 사정없이 꼬집어 비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봐. 이 정도면 엄청 아플 텐데 팔에 시퍼렇게 멍만 들었지 전혀 못 일어나잖아. 정말 그렇네. 어머, 피멍 든 것 좀 봐. 완전히 송장이나 다름없네. 아들과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면서 병실을 나갔고 저는 아들 부부의 끔찍한 만행에 치를 떨며 분노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진영이가 저를 간호하고 있을 때 아들 부부가 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의식도 없는데 괜히 옆에서 간호한답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더 자. 할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받으려면 우리한테 좀 잘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도끼눈 뜨고 쳐다보지 말고.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만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손자가 저를 부르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멀쩡하게 일어난 저를 보고 아들 부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기를 하며 뒤로 나자빠질 듯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깨어났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오니 그렇게 실망스럽니? 희수 내년, 그리고 현우 내놈.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약 먹였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너희들이 약 먹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의식불명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요. 제가 매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머니 고혈압 약 챙겨드렸는데요. 왜 그런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깨어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두 분, 이제 그 역겨운 연기 좀 그만하시죠? 계속 보니까 정말 토할 것 같네요. 진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부모한테 무슨 막말이야. 연기라니. 할머니 의식 깨어난 건 이미 오래전이에요. 할머니가 두 분의 죄를 밝힐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일부러 의식 없는 척 연기하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온갖 못된 죄를 다 털어놓으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지금 깨어난 게 아니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늙은이 말을 누가 믿겠어. 진영아, 너도 지금 할머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절대 할머니한테 그런 나쁜 짓 한 적 없어. 그거 다 할머니가 우리 모함하는 거라고. 진영아, 내 말이 맞지?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발뺌하는 저 꼴 좀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았더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병실에 CCTV 설치해서 너희들이 짓거린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화해서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 이제 와서 발뺌해도 아무 소용없어. CCTV라고? 어디에?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현우 씨, 이지혜 씨, 두 분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왜 이래요? 난 아무 잘못 없다고요. 저 여자 혼자 저지른 짓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 판국에 너 혼자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지혜가 악을 썼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형사들 손에 끌려나가는 중에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들 부부를 보니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친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손자 진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도 악몽 같은 그때의 일들이 떠올라 힘들고 괴롭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착한 손자 진영이가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2번이나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영이와 함께 남은 인생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